대한민국 상위 1%만이 초대받는다는 성운그룹 창립 50주년 기념 파티장은 그야말로 화려함의 극치였으며 천장에 매달린 거대한 크리스털 샹들리에는 수천 개의 빛 조각을 쏟아내며 바닥의 대리석을 비추고 있었다. 파티의 주인공인 성운그룹의 양녀 이채리는 디자이너가 오직 그녀만을 위해 제작한 순백의 드레스를 입고 샴페인 잔을 든 채 사람들 사이를 우아하게 누비고 있었는데 그녀의 얼굴에는 숨길 수 없는 우월감과 오만함이 교묘하게 섞여 미소라는 가면 뒤에 숨어 있었다. 오늘 이 자리는 단순한 기념일이 아니라 그녀가 성운그룹의 유통부문 총괄 상무로 승진하는 것을 공식적으로 알리는 대관식과도 같은 자리였기에 그녀는 자신의 입지가 그 어느 때보다 단단하다고 확신하고 있었다. 주변에 네로라 하는 정재계 인사들이 이채린에게 다가와 아부 섞인 찬사를 쏟아내자 그녀는 고개를 살짝 끄덕이며 겸손을 가장한 거만함으로 그들을 응대했고 마음속으로는 이미 자신을 성운의 진정한 주인이라고 여기고 있었다. 20년 전 그 사고로 진짜 핏줄이 사라진 이후 그녀는 치열한 생존 경쟁 끝에 회장인 이성운의 신임을 얻어냈고 이제 그 누구도 그녀의 출신을 문제 삼지 않을 만큼 완벽한 후계자로서의 이미지를 구축해 놓았다고 자부했다. 하지만 그녀가 승리의 샴페인을 입에 대려는 순간 거대한 연회장의 육중한 문이 예고도 없이 열리며 웅장한 소음을 냈고 실내를 채우던 현악 사중주의 선율이 그 소리에 묻혀 끊어지자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입구로 쏠렸다. 문이 열린 곳에는 칠흑같이 어두운 검은색 정장을 빈틈없이 차려입은 한 여자가 서 있었는데 그녀의 등장은 마치 화려한 파티장에 찬물을 끼얹는 듯한 서늘한 긴장감을 불러일으켰다. 그녀는 화려한 장신구 하나 없이 오로지 날카로운 눈빛과 압도적인 분위기만으로 좌중을 압도하며 붉은 카펫 위를 천천히 걸어 들어왔고 그 발걸음 소리는 기이할 정도로 또렷하게 들려왔다. 한서윤이라는 이름으로 살아온 성운그룹의 잃어버린 딸 이지은이 20년 만에 다시 자신의 집으로 돌아오는 순간이었지만 그녀의 표정에는 감격이나 그리움 따위는 찾아볼 수 없었고 오직 사냥감을 노리는 맹수의 냉철함만이 서려 있었다. 이채리는 낯선 여자의 등장에 미간을 찌푸리며 불쾌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고 곧 경호원들에게 눈짓을 보내 저 무례한 불청객을 끌어내라고 지시하려 했으나 여자가 뿜어내는 기세가 예사롭지 않아 잠시 주춤했다. 이채리는 억지로 미소를 지어 보이며 우아한 걸음걸이로 한서윤에게 다가가 정중하지만 가시 돋친 목소리로 초대장을 확인했는지 물으며 이곳은 아무나 들어올 수 있는 곳이 아님을 상기시키려 했다. 그러나 한서윤은 이채린의 존재를 마치 투명 인간처럼 무시하고는 시선을 돌려 연단 중앙에 서 있는 이성운 회장을 똑바로 응시했고 그 눈빛은 20년 전 아버지를 바라보던 어린아이의 것이 아니었다. 당황한 이채린이 목소리를 높이며 경호원을 부르려 하자 한서윤은 그제야 천천히 고개를 돌려 이채린을 바라보았는데 그 차가운 눈동자에 비친 자신의 모습이 너무나 초라하게 느껴져 이채린은 순간적으로 말문이 막히고 말았다. 한서윤은 품 안에서 명함 한 장을 꺼내 이채린의 손에 쥐어주지 않고 바닥에 떨어뜨리듯 건넸는데 거기에는 베스타 캐피털 아시아 지부대표 한서윤이라는 직함이 선명하게 박혀 있었다. 베스타 캐피털은 최근 성운그룹의 자금난을 해결해주겠다며 막대한 자금을 빌려준 사모펀드 운용사였고 사실상 성운그룹의 목줄을 쥐고 있는 최대 채권자였기에 그 이름의 무게는 이채린을 압박하기에 충분했다. 주변의 웅성거림이 커지자 이성운 회장이 무거운 발걸음으로 두 사람에게 다가왔고 그는 자신의 잃어버린 딸인지 꿈에도 모른 채 눈앞의 냉철한 투자자를 향해 정중하게 고개를 숙이며 예의를 갖추었다. 이성운 회장은 베스타 캐피털의 대표가 이렇게 젊은 여성일 줄은 몰랐다는
의례적인 인사를 건넸으나 한서윤은 그 인사를 받지 않고 곧바로 본론으로 들어갔다. 그녀는 성운그룹의 재무 상태가 보고된 것보다 훨씬 심각하며 특히 이채린 상무가 주도한 신규 리조트 사업의 손실이 그룹 전체의 유동성 위기를 초래하고 있다는 사실을 차갑게 지적하며 팩트 폭격을 시작했다. 이채린은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지며 그것은 일시적인 자금 경색일 뿐이며 곧 해결될 문제라고 반박하려 했으나 한서윤은 준비해온 태블릿 PC를 꺼내 들고 구체적인 수치와 조작된 회계 장부의 흔적을 들이밀었다. 파티장은 순식간에 살벌한 청문회장으로 변해버렸고 샴페인 잔을 들고 있던 주주들과 투자자들은 이채린을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바라보기 시작했는데 이는 그녀가 지난 20년간 공들여 쌓아온 신뢰가 흔들리는 순간이었다. 한서윤은 이성훈 회장을 향해 만약 이번 달 안으로 확실한 자구책을 내놓지 못한다면 베스타 캐피털은 투자금 회수와 동시에 경영권 간섭을 시작할 것이라고 최후 통첩을 날렸다. 분위기가 험악해지자 이채린은 눈물을 글썽이며 감정에 호소하는 전략을 취하려 했으나 한서윤은 그런 그녀의 연기를 비웃기라도 하듯 싸늘한 미소를 지으며 비즈니스 세계에서 눈물은 무능의 증명일 뿐이라고 일갈했다. 한서윤의 말 한마디 한마디는 정확하고 예리하여 반박할 여지를 주지 않았고 이채린은 태어나서 처음으로 자신의 위치가 위협받고 있다는 공포를 느꼈다. 이성훈 회장조차 딸의 편을 들어주지 못하고 굳은 표정으로 한서윤의 말을 경청할 수밖에 없었는데 그는 눈앞의 젊은 여자가 뿜어내는 카리스마에서 묘한 기시감을 느꼈지만 그것이 무엇인지는 깨닫지 못했다. 한서윤은 할 말을 다 마쳤다는 듯 뒤도 돌아보지 않고 몸을 돌려 출구를 향해 걸어갔고 그녀의 뒷모습은 들어올 때보다 더 거대하고 위협적으로 보였으며 남겨진 사람들은 숨소리조차 크게 내지 못했다. 파티장의 음악은 다시 켜지지 않았고 화려했던 조명은 어쩐지 빛을 잃은 듯 흐릿하게 느껴졌으며 바닥에 떨어진 명함만이 차가운 현실을 증명하고 있었다. 이채린은 떨리는 손으로 와인잔을 움켜쥐었지만 결국 손에서 미끄러진 잔은 바닥에 부딪혀 산산조각이 났고 붉은 와인이 핏물처럼 그녀의 하얀 드레스 자락을 적셨다. 호텔 로비로 나온 한서윤은 대기하고 있던 검은색 세단에 올라탔고 차 안에는 그녀의 신복이자 비서인 김 실장이 백미러를 통해 그녀의 표정을 살피며 조심스럽게 상황을 물었다. 한서윤은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며 무표정한 얼굴로 이제 시작일 뿐이라고 짧게 답했는데 그녀의 손은 무릎 위에서 주먹을 꽉 쥐고 있었다. 그녀는 20년 전 그날 비오는 도로 위에 버려졌던 어린아이의 울음소리를 기억하고 있었고 자신을 지옥으로 밀어넣고 행복을 훔쳐간 자들에게 철저한 파멸을 선사하겠다고 다짐했다. 차는 어둠을 뚫고 한강변을 달렸고 한서윤은 차창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보며 낯선 타인처럼 느꼈는데 그것은 살아남기 위해 과거에 나약했던 자신을 죽이고 다시 태어난 결과였다. 그녀는 스마트폰을 꺼내 저장된 연락처 중 하나를 눌렀고 신호음이 몇 번 가기도 전에 상대방이 전화를 받았는데 그 목소리는 낮고 신중했다. 한서윤은 상대방에게 오늘 밤 계획대로 첫 번째 돌을 던졌으니 이제 그 파장이 어떻게 퍼져나가는지 지켜보자고 말하며 전화를 끊었다. 한편 파티가 엉망이 된 후 이채린은 분장실로 들어가 거울을 보며 소리를 질렀고 화장대 위의 화장품들을 모조리 바닥으로 쓸어버리며 억눌러왔던 분노를 표출했다. 그녀는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일그러진 얼굴을 보며 그 여자가 누구인지 반드시 알아내어 짓밟아 버리겠다고 맹세했고 곧바로 사설 탐정에게 전화를 걸어 한서윤의 뒷조사를 지시했다. 이채린은 자신이 가진 모든 권력과 돈을 이용해서라도 자신의 자리를 지킬 것이며 방해하는 자는 누구라도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는 도끼를 품었다. 성운그룹 본사 회장실에서는
이성훈 회장이 창밖을 내려다보며 깊은 생각에 잠겨 있었는데 그의 책상 위에는 비서실장이 가져다 놓은 한서윤의 프로필이 놓여 있었다. 월스트리트에서 신화적인 성공을 거둔 M.A. 전문가라는 이력은 흠잡을 데가 없었지만 이성훈 회장은 그녀의 눈빛에서 설명할 수 없는 감정을 읽었고 그것이 그를 불안하게 만들었다. 그는 20년 전 죽은 줄로만 알고 있는 친딸 지은의 사진을 서랍 깊은 곳에서 꺼내어 보며 한숨을 내쉬었고 운명의 수레바퀴가 다시 돌기 시작했음을 직감했다. 한서윤은 호텔 펜트하우스로 돌아와 샤워를 마친 후 와인 한 잔을 들고 테라스에 섰는데 그녀의 시선은 멀리 보이는 성운그룹의 본사 사옥 꼭대기에 고정되어 있었다. 그녀는 그곳이 원래 자신의 자리였음을 되새기며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가짜가 얼마나 추악하게 무너져 내릴지 상상하며 차가운 미소를 지었다. 밤바람이 그녀의 머리카락을 흐트려 놓았지만 그녀의 결의는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고 이제 막 시작된 복수의 서막은 멈출 수 없는 폭풍이 되어 성운그룹을 덮칠 준비를 마쳤다. 다음 날 아침 성운그룹 주가는 베스타 캐피털의 감사 소식에 곤두박질치기 시작했고 언론들은 일제히 성운그룹의 유동성 위기를 대서특필하며 이채린 상무의 경영 능력을 도마 위에 올렸다. 이채린은 쏟아지는 기자들의 전화를 받지 않고 집무실에 틀어박혀 손톱을 물어뜯으며 불안에 떨었고 비서들이 가져오는 보고서는 온통 붉은색 숫자로 가득 차 있었다. 그녀는 한서윤이라는 존재가 단순히 돈을 노리고 온 하이에나가 아니라 자신의 목을 노리는 사신임을 본능적으로 깨닫고 있었다. 한서윤은 자신의 사무실에서 모니터 화면을 가득 채운 주가 하락 그래프를 보며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커피를 마셨고 그녀의 책상 위에는 성운그룹의 복잡한 지배 구조도가 펼쳐져 있었다. 그녀는 붉은 펜을 들어 이채린의 이름 위에 가위표를 그었고 그것은 단순한 낙서가 아니라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한 예고장이었다. 그녀의 복수는 단순히 상대를 파멸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가진 모든 것을 빼앗고 가장 높은 곳에서 바닥으로 추락하는 고통을 맛보게 하는 것이었다. 성운그룹 본사 대회의실의 공기는 팽팽하게 당겨진 활시위처럼 언제 끊어질지 모를 긴장감으로 가득 차 있었고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화려한 스카이라인과는 대조적으로 회의실 내부는 마치 도살장에 끌려온 가축들처럼 침묵만이 감돌았다. 한서윤은 상석에 앉아 감사팀이 가져온 방대한 분량의 회계 장부들을 하나하나 넘기고 있었는데 종이가 넘어가는 소리만이 정적을 깨는 유일한 소음이었고 그 소리가 들릴 때마다 임원들의 어깨는 눈에 띄게 움찔거렸다. 그녀는 단순히 서류를 훑어보는 것이 아니라 숫자 뒤에 숨겨진 탐욕과 기만의 흔적들을 정확하게 찾아내고 있었으며 그녀의 눈동자는 마치 먹잇감을 앞에 둔 맹금류처럼 날카롭게 빛나고 있었다. 재무이사 박 전무는 이마에 흐르는 식은땀을 연신 손수건으로 닦아내며 한서윤의 입에서 떨어질 처분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는 이채린 상무의 지시로 비자금을 조성하는데 깊숙이 관여한 인물이었다. 한서윤이 마침내 서류 뭉치를 책상 위에 탁 소리나게 내려놓자 회의실에 있던 모든 사람의 시선이 그녀의 입술에 집중되었고 그녀는 차가운 미소를 머금은 채 박 전무를 똑바로 응시하며 입을 열었다. 그녀는 페이퍼 컴퍼니를 통해 해외로 빼돌려진 자금의 흐름이 너무나 조잡해서 초등학생이 봐도 알 수 있을 정도라고 조롱하며 구체적인 계좌번호와 송금 내역이 담긴 문서를 스크린에 띄웠다. 스크린에 나타난 숫자는 상상을 초월하는 금액이었고 그것은 성운그룹이 지난 수년간 겪어온 경영난의 원인이 외부 시장 상황이 아니라 내부의 기생충들 때문이었음을 명백하게 증명하고 있었다. 박 전무는 사색이 되어 변명하려 입을 떼었지만 한서윤은 손을 들어 그의 말을 가로막으며 지금 필요한 것은 변명이 아니라 횡령한 자금을 어떻게 변제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서라고 일갈했다. 그 시각 이채리는
자신의 집무실에서 모니터를 통해 회의실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는데 그녀의 손톱은 이미 살을 파고들 만큼 깊게 박혀 있었고 분노로 인해 전신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그녀는 자신이 공들여 세운 탑이 한서윤이라는 외부인에 의해 밑바닥부터 흔들리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었으며 무엇보다 임원들이 자신보다 한서윤의 눈치를 더 살피기 시작했다는 점이 그녀를 견딜 수 없게 만들었다. 이채리는 책상 위에 놓인 화병을 집어던져 산산조각을 내며 비명을 질렀고 비서들은 밖에서 들려오는 소리에 숨을 죽인 채 아무도 들어갈 엄두를 내지 못했다. 그녀는 거친 숨을 몰아쉬며 흐트러진 머리를 쓸어 넘겼고 이대로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다고 생각하며 인터폰을 눌러 한서윤을 자신의 방으로 정중히 모셔오라고 지시했다. 잠시 후 한서윤이 이채린의 집무실 문을 열고 들어왔을 때 방 안은 이미 말끔하게 정리되어 있었고 깨진 화병의 파편은 흔적조차 찾을 수 없었으며 이채린은 언제 그랬냐는 듯 우아한 자태로 소파에 앉아 차를 마시고 있었다. 이채린은 맞은편 자리를 권하며 부드러운 목소리로 감사가 진행되느라 수고가 많다고 위로하는 척했으나 그 눈빛에는 숨길 수 없는 적의가 이글거리고 있었다. 한서윤은 자리에 앉지 않고 팔짱을 낀 채 이채린을 내려다보며 사적인 담소를 나누러 온 것이 아니니 용건만 간단히 하라고 차갑게 대꾸했다. 이채린은 잠시 표정이 굳어졌으나 곧 여유로운 웃음을 지어 보이며 베스타 캐피털이 원하는 것이 결국 돈이라면 우리가 제시하는 금액에 합의하고 조용히 물러나는 것이 서로에게 이득이 아니겠냐고 제안했다. 한서윤은 이채린의 뻔뻔한 제안에 기가 차다는 듯 헛웃음을 흘리며 천천히 소파에 앉아 다리를 꼬았고 테이블 위에 놓인 찻잔을 바라보며 네가 가진 모든 것을 팔아도 내 성에는 차지 않을 것이라고 조용히 읊조렸다. 그녀는 이채린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자신이 원하는 것은 돈 따위가 아니라 성운그룹을 병들게 한 암세포를 도려내는 것이며 그 암세포의 중심에 바로 당신이 있다고 직설적으로 비난했다. 이채린의 얼굴에서 미소가 사라지고 싸늘한 분노가 자리 잡았지만 한서윤은 아랑곳하지 않고 당신이 저지른 횡령과 배임 그리고 주가 조작 혐의는 감옥에서 평생을 보내기에 충분한 양이라고 덧붙였다. 이채린은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는 듯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며 네가 감히 성운의 후계자인 나를 협박하느냐고 소리쳤지만 한서윤은 동요하지 않고 차분한 목소리로 후계자라는 자리는 핏줄이나 지명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능력과 책임으로 증명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한서윤은 자리에서 일어나 이채린에게 다가가 귓가에 대고 속삭이듯 말했는데 20년 전 굴러들어온 돌이 주인을 밀어내고 차지한 그 자리가 과연 언제까지 안전할 것 같냐는 의미심장한 질문을 던졌다. 이채린은 순간 등골이 오싹해지는 공포를 느꼈고 한서윤이 자신의 과거에 대해 뭔가 알고 있다는 불길한 예감에 사로잡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한서윤이 집무실을 나간 후 이채린은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았고 그녀는 덜덜 떨리는 손으로 스마트폰을 꺼내 어딘가로 전화를 걸었는데 그것은 그녀가 위기에 처할 때마다 더러운 일을 처리해 주던 해결사 박 실장이었다. 이채린은 박 실장에게 한서윤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고 약점이 될 만한 것은 무엇이든 찾아내라고 지시하며 필요하다면 사고로 위장해서라도 그녀를 처리해야 한다고 악에 바친 목소리로 명령했다. 그녀는 자신의 왕국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살인 교사도 서슴지 않겠다는 광기에 사로잡혀 있었고 이미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기 시작했다. 그날 밤 한서윤은 회사를 나와 인적이 드문 강남의 한 고급 재즈바의 밀실로 들어갔는데 그곳에는 이미 한 남자가 위스키 잔을 기울이며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남자는 서울중앙지검 특수부 검사 출신이자 현재는 대형 로펌의 파트너 변호사인 강민우였고 그는 날카로운 인상과 지적인 분위기를 동시에 풍기는 매력적인 인물이었다. 강민우는 한서윤이 들어오자
자리에서 일어나 정중하게 맞이했고 두 사람 사이에는 오랜 시간 신뢰를 쌓아온 동지애와 미묘한 긴장감이 동시에 흘렀다. 한서윤은 자리에 앉자마자 오늘 회사에서 있었던 일들을 간략하게 보고했고 강민우는 고개를 끄덕이며 예상했던 반응이라고 답했다. 강민우는 서류 가방에서 낡은 서류 봉투 하나를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는데 그것은 20년 전 한서윤, 즉 이지은이 실종되었던 날의 교통사고 기록과 당시 경찰의 수사 일지, 사본이었다. 그는 어렵게 당시 사건을 담당했던 형사를 찾아내어 입을 열게 만들었다고 말하며 사고는 단순한 뺑소니가 아니라 치밀하게 계획된 범죄였다는 증언을 확보했다고 설명했다. 한서윤은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꺼내 읽어내려갔고 빛바랜 종이 위에는 조작된 현장 사진과 은폐된 증거들이 적나라하게 기록되어 있어 그녀의 심장을 난도질했다. 당시 어린 지은을 태우고 가던 차량의 브레이크 라인은 인위적으로 절단되어 있었고 목격자는 매수되어 거짓 진술을 했던 것이다. 한서윤은 서류를 쥐고 있는 손에 힘을 주어 종이가 구겨질 정도로 분노를 억누르며 범인을 사주한 배우가 누구인지 물었고 강민우는 잠시 망설이다가 이채린의 친모인 당시 이성훈 회장의 내연녀 김 여사의 이름이 거론되고 있다고 조심스럽게 말했다. 김 여사는 지은이 사라진 후 이채린을 데리고 서문가에 입성하여 안주인 행세를 하다가 병으로 사망했지만 그녀의 딸인 이채린이 그 모든 혜택을 누리고 있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았다. 한서윤은 눈시울이 붉어졌지만 눈물을 흘리지 않았고 오히려 그 슬픔을 차가운 복수심으로 승화시키며 반드시 그들에게 대가를 치르게 하겠다고 다짐했다. 강민우는 한서윤의 손 위에 자신의 손을 얹으며 혼자가 아니라고 위로했고 자신 또한 성운그룹의 비리에 의해 아버지를 잃은 피해자로서 끝까지 함께 싸울 것이라고 맹세했다. 강민우의 아버지는 과거 성운건설의 하청업체 사장이었으나 이채린이 주도한 단가 후려치기와 대금 미지급으로 인해 부도를 맞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던 아픈 과거가 있었다. 두 사람은 서로의 상처를 공유하며 공통의 적을 향한 칼날을 더욱 날카롭게 갈았고 이 싸움이 단순한 경영권 분쟁을 넘어선 정의 구현의 기림을 재확인했다. 한서윤은 와인 잔을 들어 강민우와 가볍게 부딪히며 이제 서막이 올랐으니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 한다고 말했고 그녀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확신에 차 있었다. 그녀의 계획은 이채린을 단순히 감옥에 보내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녀가 가장 자랑스러워하는 성운그룹이라는 무대 위에서 철저하게 발가벗겨져 사회적으로 매장당하게 만드는 것이었다. 강민우는 한서윤의 계획에 동의하며 법적인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했고 두 사람은 밤이 깊도록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논의했다. 다음 날 아침 성운그룹 사내 게시판에는 익명의 제보자가 올린 글이 파란을 일으켰는데 그것은 이채린 상무가 회사 돈으로 명품을 구매하고 호화 파티를 열었다는 영수증, 사본들이었다. 직원들은 수군거리기 시작했고 여론은 급격히 악화되었으며 이채린의 도덕성에 치명적인 타격을 입히는 사건이 발생한 것이다. 이채린은 출근하자마자 보고를 받고 격분하여 비서실장을 닥달해 작성자를 색출하라고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지만 IP 주소는 해외로 우회되어 있어 추적이 불가능했다. 이것은 한서윤이 던진 잽에 불과했지만 멘탈이 약한 이채린에게는 카운터펀치만큼이나 강력한 충격으로 다가왔다. 이채린은 불안감을 떨치기 위해 쇼핑을 하러 나가려 했지만 백화점 VIP 룸에서조차 직원들이 자신을 보며 수군거리는 것 같은 환청에 시달려야 했고 결국 도망치듯 집으로 돌아와야 했다. 그녀는 침대 위에 웅크리고 앉아 어릴 적 고아원에서 겪었던 배고픔과 멸시의 기억을 떠올리며 다시는 그 시절로 돌아가지 않겠다고 다짐하며 눈물을 흘렸다. 그녀의 뒤틀린 욕망은 점점 더 그녀 자신을 옥죄어 오고 있었지만 그녀는 그것을 깨닫지 못한 채 파멸을 향해 폭주하고 있었다. 한편 한서윤은
자신의 사무실에서 창밖을 내려다보며 이채린의 반응을 즐기고 있었는데 그녀의 책상 위에는 성운그룹의 주주 명부가 펼쳐져 있었고 그녀는 주요 주주들의 성향을 분석하며 우군을 확보할 전략을 짜고 있었다. 그녀는 이채린이 이성을 잃고 실수를 연발하기를 기다리고 있었으며 그때가 되면 주주총회를 소집하여 경영진 교체를 요구할 명분이 완벽하게 갖춰질 것이라고 계산했다. 복수는 뜨겁게 하는 것이 아니라 차갑게 식혀서 먹는 음식과 같다는 말을 되새기며 한서윤은 다음 수를 두기 위해 체스말 하나를 집어들었다. 그때 강민우에게서 문자가 도착했고 내용은 짧았지만 강렬했는데 낚싯바늘을 물었다는 문구와 함께 이채린이 고용한 사설 탐정이 베스타 캐피털 주변을 어슬렁거리는 사진이 첨부되어 있었다. 한서윤은 입가에 비릿한 미소를 지으며 이채린이 드디어 자신의 덫에 걸려들었음을 확신했고 이제 그녀를 자신이 원하는 방향으로 끌고 다니며 놀아줄 시간이 왔음을 직감했다. 진짜 상속녀의 귀환은 가짜의 왕국을 서서히 그러나 확실하게 무너뜨리고 있었고 그 과정은 지켜보는 이들에게 짜릿한 카타르시스를 선사할 준비를 마쳤다. 차가운 겨울바람이 뼛속까지 파고드는 뉴욕의 뒷골목은 8살 어린 소녀가 감당하기에는 너무나 가혹하고 무자비한 세상이었으며 그날의 기억은 매일 밤 악몽이 되어 한서윤을 찾아왔다. 낯선 타국 땅에 홀로 버려진 채 울고 있던 어린 지은은 지나가는 사람들의 차가운 시선과 배고픔 속에서 생존이라는 본능 하나로 버텨야 했고 쓰레기통을 뒤져 찾아낸 빵 조각을 씹으며 눈물을 삼키던 그 비참한 순간들이 그녀의 영혼에 지워지지 않는 낙인을 새겼다. 그녀는 고아원을 전전하며 수없는 차별과 멸시를 견뎌냈고 살기 위해 영어를 배우고 악착같이 공부해 월스트리트의 냉혹한 승부사로 성장했지만 가슴 한구석에 자리 잡은 깊은 구멍은 그 어떤 성공으로도 메워지지 않는 공허함으로 남아있었다. 한서윤은 땀에 젖은 채 침대에서 일어나 거친 숨을 몰아쉬며 떨리는 손으로 협탁 위에 물 잔을 집어들었고 차가운 물이 목을 타고 넘어가자 그제야 현실로 돌아온 기분을 느꼈다.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새벽 풍경은 고요했지만 한서윤의 머릿속은 복잡한 계산과 전략들로 쉴 새 없이 돌아가고 있었으며 그녀는 더 이상 울기만 하던 어린아이도 누군가의 도움을 기다리는 나약한 존재도 아니었다. 그녀는 샤워기에서 쏟아지는 뜨거운 물을 맞으며 지난밤 꿈속의 공포를 씻어내고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눈동자를 바라보며 오늘 하루도 전쟁터에서 승리할 것을 다짐했다. 이채린이 자신을 무너뜨리기 위해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을 이미 감지하고 있었기에 그녀는 상대가 파놓은 함정을 역이용하여 숨통을 끊어놓을 완벽한 계획을 머릿속으로 시뮬레이션하고 있었다. 한서윤은 드레스룸에서 가장 날카로운 선이 돋보이는 짙은 네이비색 슈트를 골라 입으며 마치 갑옷을 두르는 전사처럼 비장한 마음으로 출근길에 올랐다. 같은 시각 이채린은 강남의 한 허름한 사무실에서 부동산 개발업자인 김 사장과 마주 앉아 은밀한 거래를 제안하고 있었는데 그녀의 표정에는 절박함과 탐욕이 뒤엉켜 기괴한 분위기를 자아내고 있었다. 김 사장은 개발이 불가능한 그린벨트 지역의 땅을 소유하고 있었는데 이채린은 그 땅을 이용해 가상의 리조트 개발 프로젝트를 만들고 그곳에 베스타 캐피털의 자금을 끌어들인 뒤 사업을 고의로 부도시켜 한서윤에게 막대한 손실을 입힐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 그녀는 이 작전이 성공하면 한서윤은 투자자들의 소송에 휘말려 베스타 캐피털 내에서의 입지가 좁아질 것이고 결국 한국 지사장에서 쫓겨나게 될 것이라고 확신하며 김 사장에게 거액의 수수료를 약속했다. 김 사장은 위험한 일이라며 난색을 표했지만 이채린이 건넨 두툼한 돈봉투를 확인하고는 비열한 웃음을 지으며 서류에 도장을 찍었다. 이채린은 사무실로 돌아와 프로젝트 기획안을 다듬으며 회심의 미소를 지었고 비서에게 연락해 한서윤과의 미팅을 잡으라고 지시했는데 그녀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한 톤 높아져 있었다. 그녀는 이 프로젝트의 이름을 블루힐스 리조트 개발 사업이라고 명명하고
그럴듯한 조감도와 수익 분석 보고서를 첨부하여 마치 황금알을 낳는 거위인 것처럼 포장했다. 이채리는 자신이 만든 함정이 완벽하다고 믿어 의심치 않았으며 한서윤이 과거의 성공에 도취해 방심하고 있을 것이라 판단하고 그녀를 낚을 생각에 흥분을 감추지 못했다. 하지만 그녀는 한서윤이 이미 성운그룹 내부의 정보망을 장악하고 있으며 그녀의 일거수일투족이 감시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꿈에도 모른 채 파멸을 향해 스스로 걸어 들어가고 있었다. 그날 오후 성운그룹 본사 대회의실에서 마주 앉은 두 사람은 겉으로는 비즈니스 파트너로서의 예의를 갖추고 있었지만 테이블 아래로는 보이지 않는 칼날이 오가고 있었다. 이채리는 화려한 프레젠테이션 화면을 띄워놓고 열정적인 목소리로 블루힐스 프로젝트의 비전과 수익성에 대해 설명하며 베스타 캐피털이 이 사업에 투자한다면 단기간에 막대한 수익을 올릴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녀는 한서윤의 반응을 살피며 때로는 호소력 있게 때로는 자신감 넘치게 연기를 펼쳤고 마치 성운그룹의 미래가 이 프로젝트에 달려있는 것처럼 과장된 제스처를 취했다. 한서윤은 무표정한 얼굴로 이채린의 설명을 듣고 있었지만 그녀의 눈은 스크린 속의 조감도가 아닌 이채린의 미세하게 떨리는 손끝과 불안하게 움직이는 동공을 쫓고 있었다. 한서윤은 발표가 끝나자 천천히 박수를 치며 완벽해 보이는 제안이라고 칭찬했지만 그 목소리에는 온기가 전혀 느껴지지 않았고 오히려 상대를 비꼬는 듯한 차가움이 묻어 있었다. 그녀는 이채린에게 해당 부지의 인허가 문제는 모두 해결된 것이냐고 날카롭게 질문했는데 이채린은 잠시 당황하는 기색을 보였으나 곧바로 준비된 답변을 늘어놓으며 관계, 부처와 긍정적인 협의가 오가고 있다고 거짓말을 했다. 한서윤은 고개를 끄덕이며 그렇다면 긍정적으로 검토해 보겠지만 리스크 관리를 위해 몇 가지 안전장치가 필요할 것 같다고 덧붙였다. 이채리는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서라면 어떤 조건이라도 수용할 태세였기에 흔쾌히 동의하며 구체적인 조건이 무엇인지 물었다. 한서윤이 제시한 조건은 예상보다 까다로웠는데 그녀는 투자금의 담보로 이채린이 보유한 성운그룹 계열사의 주식을 요구했고 만약 프로젝트가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을 경우 담보권을 즉시 행사하겠다는 조항을 계약서에 명시할 것을 주장했다. 이채린은 주식이 담보로 잡힌다는 사실에 잠시 주저했지만 어차피 프로젝트를 터뜨리고 책임을 한서윤에게 뒤집어 씌울 계획이었기에 설마 자신이 담보를 뺏길 일은 없을 것이라고 오판하고 말았다. 그녀는 자신의 승리를 확신하며 한서윤이 내민 계약서에 서명했고 펜촉이 종이를 긁는 소리는 마치 그녀의 운명을 결정짓는 판결문의 서명처럼 들렸다. 한서윤은 서명된 계약서를 챙기며 속으로 쾌재를 불렀고 이것으로 이채린의 목줄을 캘 수 있는 결정적인 무기를 확보하게 되었다. 회의가 끝난 후 한서윤은 곧바로 강민우를 만나 계약서를 보여주며 상황을 공유했는데 강민우는 계약서의 내용을 검토하고는 한서윤의 대담한 전략에 감탄을 금치 못했다. 강민우는 이미 해당 부지가 문화재 보호구역으로 지정될 예정이라는 첩보를 입수한 상태였고 이 사실이 공론화되면 개발 사업은 그 즉시 중단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두 사람은 이채린이 스스로 판 무덤에 들어갔음을 확인하고 축배를 들기보다는 더욱 신중하게 다음 단계의 작전을 논의했다. 한서윤은 강민우에게 이채린이 언론에 대대적으로 사업 발표를 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 진실을 터뜨려 그녀를 나락으로 떨어뜨릴 것이라고 말했다. 며칠 뒤 성운그룹은 대대적인 기자회견을 열고 블루힐스 리조트 개발 사업을 공식 발표했는데 이채린은 화려한 조명을 받으며 단상에 올라 자신만만한 표정으로 프로젝트의 성공을 장담했다. 언론들은 성운그룹의 재도약을 알리는 신호탄이라며 앞다투어 기사를 쏟아냈고 성운그룹의 주가는 일시적으로 반등하는 듯 보였다. 이채린은 쏟아지는 플래시 세례를 받으며 마치 자신이 세상을 다 가진 듯한 착각에 빠져 있었고 한서윤이 보낸 화환을 보며
비웃음을 흘렸다. 하지만 그녀는 기자회견장 뒤편에서 상황을 지켜보고 있던 한서윤의 눈빛이 얼마나 차갑고 매서운지 전혀 눈치채지 못했다. 기자회견이 절정에 달했을 때 한서윤은 미리 섭외해둔 탐사보도 전문 기자를 통해 질문을 던지게 했는데 그 기자는 손을 들고 이채린에게 해당 부지에서 최근 백제시대의 유물이 출토되어 문화재청의 조사가 진행 중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느냐고 물었다. 장내는 순식간에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고 이채린의 얼굴은 백지장처럼 하얗게 질려버렸다. 그녀는 더듬거리며 금시초문이라고 부인했지만 기자는 문화재청 공문의 사본을 흔들어 보이며 명백한 증거를 제시했고 카메라들은 당황한 이채린의 얼굴을 클로즈업했다. 기자들은 일제히 질문 공세를 퍼부으며 이채린을 압박하기 시작했고 그녀는 경호원들의 호의를 받으며 도망치듯 회견장을 빠져나가야 했다. 뉴스는 순식간에 성운그룹의 사기극 의혹으로 도배되었고 주가는 롤러코스터처럼 곤두박질 쳤으며 투자자들의 항해 전화가 빗발쳐 업무가 마비될 지경이었다. 이채린은 집무실에서 뉴스를 보며 비명을 질렀고 김 사장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그는 이미 잠적한 상태여서 연락이 닿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이 한서윤을 함정에 빠뜨리려다 오히려 자신이 파놓은 함정에 걸려들었음을 깨닫고 분노와 공포에 휩싸여 전신을 떨었다. 그때 한서윤에게서 전화가 걸려왔고 이채린은 받지 않으려 했지만 손이 멋대로 움직여 통화 버튼을 누르고 말았다.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한서윤의 목소리는 너무나 침착하고 부드러워 더욱 소름이 끼쳤는데 그녀는 계약서 조항에 따라 프로젝트 중단이 확정되었으므로 담보로 잡은 주식에 대한 권리를 행사하겠다고 통보했다. 이채린은 절대 그럴 수 없다며 악을 썼지만 한서윤은 법적으로 모든 절차가 완료되었다고 말하며 이제 성운그룹의 2대 주주는 당신이 아니라 바로 나라고 선언했다. 한서윤은 전화를 끊기 전 마지막으로 당신이 훔쳐간 것들을 하나씩 되찾아올 것이니 기대하라는 말을 남겼고 이채린은 스마트폰을 바닥에 내동댕이 치며 절규했다. 이 사건으로 인해 이채린은 그룹 내에서의 입지가 급격히 축소되었고 이성훈 회장조차 그녀를 불러 크게 질책하며 근신 처분을 내렸다. 이채린은 아버지 앞에서는 잘못했다고 빌며 눈물을 흘렸지만 방을 나오자마자 표정을 싹 바꾸며 이를 갈았다. 그녀는 이대로 무너질 수 없다고 생각하며 한서윤의 약점을 찾기 위해 더욱더 집요하게 매달리기 시작했고 그녀의 광기는 이제 통제 불능의 상태로 치닫고 있었다. 그녀는 박 실장을 다시 불러 한서윤을 제거할 수 있는 더 확실하고 강력한 방법을 찾아오라고 명령했다. 한편 한서윤은 퇴근길에 강민우와 함께 한강 둔치를 걸으며 잠시나마 휴식을 취하고 있었는데 강바람이 그녀의 뜨거워진 머리를 식혀주었다. 강민우는 한서윤에게 이번 일로 적들이 더욱 거칠게 나올 것이라며 경호를 강화해야 한다고 조언했고 한서윤은 고개를 끄덕이며 자신도 각오하고 있는 바라고 답했다. 그녀는 강물에 비친 도시의 불빛을 바라보며 20년 전 그 차가운 빛 속에 홀로 남겨졌던 소녀에게 이제 조금만 더 기다리면 모든 억울함을 풀어주겠다고 마음속으로 속삭였다. 두 사람의 그림자는 가로등 불빛 아래 길게 늘어졌고 그들은 어둠 속에서도 서로를 의지하며 묵묵히 앞으로 걸어나갔다. 집으로 돌아온 한서윤은 금고에서 낡은 오르골 하나를 꺼내 태엽을 감았는데 구슬픈 멜로디가 방 안을 가득 채우자 그녀의 눈가에 맺혀있던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그 오르골은 어린 시절 어머니가 선물해준 유일한 유품이었고 그녀가 가장 힘들 때마다 위로가 되어준 보물이었다. 그녀는 오르골을 가슴에 품고 어머니를 그리워하며 잠시나마 약한 모습을 보였지만 이내 눈물을 닦아내고 다시 차가운 표정으로 돌아왔다. 내일은 또 다른 싸움이 기다리고 있었고 그녀는 승리하기 위해 감정이라는 사치를 허락할 수 없었다. 다음 날 아침
성운그룹 로비에는 베스타 캐피털의 직원들이 들이닥쳐 압류 절차를 밟기 시작했고 직원들은 술렁거렸다. 한서윤은 당당한 걸음으로 로비를 가로질러 엘리베이터에 올랐고 그녀의 등장은 마치 여왕의 귀환처럼 위엄이 넘쳤다. 그녀는 이제 숨어서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전면전을 선포하고 성운그룹의 심장부를 향해 직격탄을 날릴 준비를 마쳤다.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며 그녀의 얼굴이 비쳤고 그 위로 복수는 이제 시작이다라는 문구가 오버랩되는 듯했다. 성운그룹 본관 최상층에 위치한 대회의실에서는 긴급 이사회가 소집되어 무거운 침묵만이 흐르고 있었는데 상석에 앉은 이성훈 회장의 표정은 그 어느 때보다 침통해 보였다. 최근 불거진 리조트 개발 사업의 무산과 그에 따른 주가 폭락은 이사들에게 큰 충격을 안겨주었고 그들은 불안한 눈빛으로 서로의 눈치만 살피고 있었다. 그 와중에 한서윤은 흔들림 없는 자세로 자리를 지키며 이사들을 향해 현재의 위기를 타개하기 위한 경영 합리화 방안을 차분하게 설명하고 있었는데 그녀의 목소리에는 강한 확신과 논리가 담겨 있어 반박할 여지를 주지 않았다. 그녀가 제시한 구조 조정안은 방만한 경영을 해온 계열사들을 정리하고 핵심 사업에 집중하자는 내용이었는데 이는 기존 기득권 세력에게는 불편한 이야기였지만 회사를 살리기 위해서는 피할 수 없는 선택임을 모두가 알고 있었다. 이채리는 자신의 맞은편에 앉아 이사회를 주도하고 있는 한서윤을 노려보며 끓어오르는 분노를 억누르고 있었는데 그녀는 자신이 이 자리의 주인공이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녀는 한서윤의 제안이 끝나는 순간 책상을 치며 반대 의사를 표명했는데 외부인이 우리 그룹의 정통성을 훼손하고 직원들을 길거리로 내몰려 한다며 감정에 호소하는 전략을 폈다. 하지만 예전 같으면 그녀의 말에 동조했을 이사들의 반응은 싸늘하기만 했고 오히려 한 원로 이사가 나서서 지금은 감상에 젖을 때가 아니라 회사의 생존을 걱정해야 할 때라며 이채린의 말을 가로막았다. 이채린은 믿었던 이사들마저 자신에게 등을 돌리고 한서윤의 편에 서는 것을 보며 뼈아픈 고립감을 느꼈고 자신의 권력이 모래성처럼 무너져 내리고 있음을 실감했다. 굴욕적인 이사회가 끝난 후 집무실로 돌아온 이채린은 분을 이기지 못해 소파에 있는 쿠션을 집어던지며 악을 썼고 비서들은 겁에 질려 문 밖으로 나가버렸다. 그녀는 정면 승부로는 한서윤을 이길 수 없다는 것을 뼈저리게 깨달았고 이제 남은 방법은 단 하나뿐이라며 사악한 미소를 지었다. 그녀는 서랍 깊은 곳에 숨겨두었던 대포폰을 꺼내어 연예계와 재계의 추잡한 뒷이야기를 다루며 기생하는 악질 인터넷 언론사 대표에게 전화를 걸었다. 이채리는 그에게 한서윤의 과거를 조작해서라도 그녀를 사회적으로 매장시킬 수 있는 자극적인 기사를 쓰라고 지시하며 성공할 경우 평생 만져보지 못할 거액을 주겠다고 제안했다. 그날 밤 강남의 유흥가 뒷골목에서 은밀한 접선이 이루어졌고 이채린이 고용한 하수인들은 기자에게 두툼한 봉투와 함께 조작된 자료들이 담긴 USB를 건넸다. 그 자료에는 한서윤이 미국에서 유학하던 시절 마약을 복용하고 문란한 사생활을 즐겼으며 유력 인사들에게 성상납을 하여 지금의 자리에 올랐다는 터무니없는 허위 사실들이 교묘하게 편집되어 있었다. 기자는 내용을 훑어보며 입맛을 다셨고 사실 여부는 중요하지 않으며 대중은 진실보다 자극적인 가십을 원한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이채리는 이 기사가 터지면 한서윤의 도덕성에 치명타를 입히고 베스타 캐피털 본사에서도 그녀를 해고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 확신하며 쾌재를 불렀다. 다음 날 아침 대한민국은 한서윤에 대한 충격적인 폭로 기사로 발칵 뒤집혔고 포털 사이트의 실시간 검색어는 온통 그녀의 이름과 관련된 자극적인 키워드들로 도배되었다. 가면 쓴 천재 투자자의 추악한 이면, 월스트리트의 마녀라는 제목의 기사들은 SNS를 통해 삽시간에 퍼져나갔고 대중들은 확인되지 않은 루머를 사실인 양 퍼나르며
한서윤을 향해 무차별적인 비난을 쏟아냈다. 성운그룹 로비에서도 직원들이 삼삼오오 모여 스마트폰을 보며 수군거렸고, 한서윤이 출근하자 그들의 시선에는 경멸과 호기심이 뒤섞여 꽂혔다. 하지만 한서윤은 마치 아무 일도 없다는 듯 고개를 꿋꿋이 세우고 당당하게 걸어 들어갔으며 그녀의 표정은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한서윤의 집무실에는 걱정스러운 표정의 김 실장이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는 당장 법무팀을 소집하여 언론중재위원회에 제소하고 명예훼손으로 고소해야 한다고 흥분해서 말했다. 그러나 한서윤은 책상 위에 놓인 태블릿 PC로 자신을 비난하는 댓글들을 무표정하게 스크롤하며 고개를 저었고 지금 반응하면 오히려 논란만 키워주는 꼴이 될 것이라고 냉정하게 판단했다. 그녀는 이채린이 노리는 것이 바로 진흙탕 싸움으로 끌어들이는 것임을 간파하고 있었기에 섣불리 대응하지 않고 침묵을 지키며 상대가 방심할 때를 기다리기로 했다. 그녀의 침묵은 패배의 인정이 아니라 더 큰 폭풍을 불러오기 위한 고요함이었지만 세상은 그것을 굴복으로 오해하고 있었다. 이채린은 자신의 작전이 성공했다고 믿고 집무실에서 샴페인을 터뜨리며 즐거워했고 한서윤이 꼼짝없이 당하고만 있는 꼴이 통쾌해 견딜 수가 없었다. 그녀는 이참에 주주들의 여론을 완전히 돌려놓기 위해 주요 주주들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한서윤 같은 부도덕한 인물에게 회사의 운명을 맡길 수 없다고 설득 작업에 들어갔다. 주주들은 연일 쏟아지는 악성 보도에 흔들리기 시작했고 일부는 이채린의 말에 동조하며 다가오는 임시 주주총회에서 한서윤의 해임안을 상정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채린은 승기가 자신에게 넘어왔다고 착각하며 다가올 주주총회를 한서윤의 공개 처형장으로 만들 계획을 세우며 들떠 있었다. 그 시각 강민우는 한서윤의 사무실로 들이닥치듯 들어왔는데 그의 얼굴은 분노로 붉게 상기되어 있었고 넥타이는 헝클어진 채였다. 그는 한서윤에게 왜 가만히 당하고만 있느냐며 소리쳤고 자신이 직접 검찰 수사를 의뢰해서라도 이 쓰레기 같은 기사들을 쓴 놈들을 몽땅 잡아넣겠다고 길길이 날뛰었다. 한서윤은 그런 강민우를 진정시키며 소파에 앉혔고 자신이 준비하고 있는 진짜 카드를 보여주기 위해 금고를 열었다. 그녀가 꺼낸 서류철에는 이채린이 지난 5년간 페이퍼 컴퍼니를 통해 횡령한 수백억 원의 자금 내역과 정관계 인사들에게 건넨 뇌물 리스트가 상세하게 정리되어 있었다. 강민우는 서류를 훑어보며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고 이것이 공개되면 단순히 회장직에서 쫓겨나는 수준이 아니라 최소 10년 이상의 징역형이 나올 수 있는 중대한 범죄 사실임을 직감했다. 한서윤은 씁쓸한 미소를 지으며 이채린이 나의 가짜 과거를 만들어 공격할 때 나는 그녀의 진짜 범죄를 증명할 증거를 모으고 있었다고 담담하게 말했다. 그녀는 지금 당장 터뜨리기보다는 이채린이 가장 높은 곳에 올라갔다고 생각하는 순간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뜨려야 그 고통이 배가 될 것이라며 자신의 계획을 설명했다. 강민우는 한서윤의 치밀함과 냉철함에 다시 한번 감탄하면서도 그녀가 혼자 감내해야 했을 외로움과 고통이 느껴져 가슴이 아려왔다. 강민우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에 서 있는 한서윤에게 다가가 조심스럽게 그녀의 어깨를 감싸 안았고 이번 일만 끝나면 그동안 잃어버린 평범한 행복들을 꼭 찾아주겠다고 약속했다. 한서윤은 강민우의 따뜻한 체온에 긴장이 풀리는 것을 느끼며 잠시나마 그의 어깨에 머리를 기대었고 두 사람 사이에는 말로 표현하지 않아도 통하는 깊은 신뢰와 애정이 흘렀다. 그녀에게 강민우는 단순한 조력자가 아니라 지옥 같은 복수의 길에서 유일하게 숨을 쉴 수 있게 해주는 안식처와도 같은 존재였다. 잠시 후 그녀는 다시 냉정을 되찾고 강민우에게 마지막 퍼즐 조각이 필요하다며 20년 전 사고의 유일한 목격자를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며칠 후 성운그룹의 임시 주주총회 날짜가 확정되었고 안건은 예상대로
베스타 캐피털의 경영 참여 배제와 한서윤 이사의 해임건이었다. 이채리는 승리를 확신하며 주주총회 준비에 만전을 기했고 자신의 측근들을 동원해 회의장을 장악할 시나리오를 짰다. 그녀는 한서윤이 주주총회장에 나타나지 못할 것이라고 예상하거나 나오더라도 쏟아지는 비난을 견디지 못하고 도망칠 것이라고 생각하며 비웃었다. 하지만 그녀는 한서윤이 이미 주요 기관 투자자들과 비밀리에 접촉하여 우호 지분을 확보하고 있다는 사실은 전혀 모르고 있었다. 주주총회를 하루 앞둔 늦은 밤 한서윤은 낡은 요양병원의 병실 문 앞에 서 있었고 그 안에는 20년 전 사고 당시 트럭을 운전했던 기사가 노안으로 입원해 있었다. 강민우가 끈질긴 추적 끝에 찾아낸 그는 죄책감에 시달리며 하루하루를 고통 속에서 보내고 있었고 한서윤이 들어오자마자 그녀를 알아보고는 덜덜 떨며 눈물을 흘렸다. 그는 당시 김 여사의 사주를 받고 어린아이를 죽이려 했다는 사실을 고백하며 용서를 빌었고 모든 진실을 증언하겠다고 약속했다. 한서윤은 그의 고백을 녹음하며 차갑게 식어버린 가슴 한편에서 뜨거운 무언가가 울컥 치솟는 것을 느꼈지만 이를 악물고 참아냈다. 이로써 모든 준비는 끝났고 한서윤의 손에는 이채린을 파멸시킬 완벽한 무기가 쥐어졌으며 이제 방아쇠를 당길 일만 남았다. 병원을 나서는 한서윤의 발걸음은 그 어느 때보다 무거우면서도 확고했고 밤하늘에는 폭풍전야의 고요함처럼 달빛만이 흐릿하게 비치고 있었다. 내일이면 거짓으로 쌓아올린 이채린의 왕국은 무너질 것이고 20년을 기다려온 진짜 주인이 왕좌를 되찾는 역사가 시작될 것이었다. 한서윤은 차에 올라타며 내일 아침 가장 화려한 옷을 입고 전장에 나가겠다고 다짐했다. 같은 시각 이채린은 내일 입을 의상을 고르며 행복한 고민에 빠져 있었고 거울을 보며 우승 트로피를 거머쥔 듯한 포즈를 취해보기도 했다. 그녀는 내일이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빛나는 날이 될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았지만 사실은 그날이 자신의 몰락을 알리는 장송곡이 울려 퍼질 날이라는 것을 알지 못했다. 그녀의 오만함은 눈과 귀를 멀게 했고 다가오는 파멸의 그림자를 전혀 감지하지 못한 채 깊은 잠에 빠져들었다. 다음 날 아침 성운그룹 본사 앞은 이른 시간부터 취재진들로 인산인해를 이루었고 주주총회장으로 들어가는 입구는 긴장감이 감돌았다. 한서윤의 차량이 도착하자 수많은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고 기자들은 마이크를 들이대며 질문을 퍼부었지만 그녀는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며 경호원들의 호의를 받아 건물 안으로 들어갔다. 그녀의 표정은 비장함을 넘어 성스러울 정도로 고요했고 그 모습은 마치 심판의 날에 강림한 여신과도 같았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고 회의장으로 향하는 복도 끝에서 이채린이 팔짱을 낀 채 거만한 표정으로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두 여자의 시선이 허공에서 부딪히며 불꽃이 튀었고 주변의 공기는 순식간에 얼어붙은 듯 차가워졌다. 이채린은 한서윤에게 아직도 포기하지 않고 기어 나왔느냐며 비아냥거렸지만 한서윤은 그녀에게 귓속말로 오늘이 네가 누리는 마지막 사치일 테니 마음껏 즐겨두라고 속삭였다. 한서윤의 말에 이채린의 눈썹이 꿈틀거렸지만 그녀는 애써 무시하며 회의장 안으로 들어갔다. 거대한 문이 닫히며 두 사람의 운명을 가를 최후의 전투가 시작되었고 그 결과는 아무도 예측할 수 없는 방향으로 흐르고 있었다. 성운그룹 대회의실의 공기는 숨막힐 듯 무거웠고 수많은 주주들과 이사들의 시선은 연단에 선 한서윤에게 집중되어 있었는데 그 눈빛들 속에는 의심과 경멸 그리고 호기심이 뒤섞여 있었다. 이채린은 회심의 미소를 지으며 자신의 승리를 확신하고 있었고 한서윤이 입을 여는 순간 쏟아질 비난을 즐길 준비를 마친 상태였지만 한서윤의 표정은 폭풍우가 몰아치기 직전에 바다처럼 고요했다. 한서윤은 마이크 앞에 서서 천천히 장내를 둘러보았고 그녀의 침묵이 길어질수록 사람들의 불안감은 증폭되었으며 이성훈 회장조차 마른 침을 삼키며 그녀를 주시했다.
마침내 한서윤이 입을 열었을 때 그녀의 목소리는 스피커를 타고 회의실 구석구석까지 명료하게 울려 퍼졌는데 그것은 변명이 아닌 선전포고였다. 그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자신의 해임안보다 더 중요한 진실을 밝히고자 한다며 스크린을 향해 손짓했고 거대한 화면에는 복잡한 유전자 검사 결과지가 띄워졌다. 화면에 나타난 두 개의 유전자. 그래프는 99.9%의 일치율을 보이고 있었고 그 하단에는 한서윤과 이성훈 회장의 이름이 선명하게 박혀 있어 장내는 순식간에 물을 끼얹은 듯한 정적에 휩싸였다. 주주들은 믿을 수 없다는 듯 웅성거리기 시작했고 이성훈 회장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떨리는 손으로 화면을 가리키며 입을 다물지 못했는데 그의 눈시울은 이미 붉게 충혈되어 있었다. 한서윤은 흔들림 없는 눈빛으로 청중을 향해 자신이 20년 전 실종되었던 성운그룹의 장녀 이지은임을 공식적으로 선언했고 그 목소리에는 그동안 억눌러왔던 세월의 무게가 실려 있었다. 이채리는 사색이 되어 자리에서 일어나 조작된 것이라며 악을 썼지만 그녀의 목소리는 이미 공포에 질려 갈라지고 있었고 아무도 그녀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 한서윤은 이채린의 발악을 무시한 채 다음 영상을 재생했는데 그것은 병실에 누워있는 늙은 트럭 운전기사의 고백이 담긴 영상이었고 그의 목소리는 쇠약했지만 내용은 충격적이었다. 그는 20년 전 어린 지은이 타고 있던 차를 고의로 들이받으라고 사주한 사람이 있었으며 그 대가로 거액을 받았다고 증언했고 그 배우로 이채린의 친모인 김 여사를 지목했다. 영상 속 노인은 흐느끼며 용서를 빌었고 이 결정적인 증거 앞에서 이채린이 쌓아 올린 거짓의 탑은 모래성처럼 무너져 내리기 시작했다. 주주들은 경악을 금치 못하며 이채린을 향해 손가락질을 해댔고 이성훈 회장은 충격에 비틀거리며 가슴을 부여잡고 주저앉았다. 궁지에 몰린 이채린은 이성을 잃고 소리를 지르며 경호원들에게 한서윤을 끌어내라고 명령했지만 이미 상황을 파악한 경호원들은 꼼짝도 하지 않았고 그녀는 완전히 고립무원의 처지가 되었다. 그녀는 표독스러운 눈빛으로 한서윤을 노려보며 네가 모든 것을 망쳤다고 저주를 퍼부은 뒤 핸드백을 챙겨 회의실을 뛰쳐나갔고 아무도 그녀를 잡지 않았다. 복도로 나온 이채리는 떨리는 손으로 어딘가에 전화를 걸었고 수화기 너머의 상대에게 지금 당장 한서윤과 강민우를 처리하지 않으면 너희들도 무사하지 못할 것이라고 협박하며 마지막 발악을 했다. 그녀의 눈은 광기로 번들거렸고 이제 그녀에게 남은 것은 파멸을 향해 함께 떨어질 물귀신 같은 집착뿐이었다. 주주총회장은 아수라장이 되었지만 한서윤은 혼란을 뒤로하고 강민우와 함께 신속하게 회의장을 빠져나왔는데 그녀는 이채린이 이대로 순순히 물러날 위인이 아님을 알고 있었다. 두 사람은 지하 주차장으로 향하는 엘리베이터 안에서 서로의 안색을 살폈고 강민우는 미리 대기시켜둔 자신의 차로 이동하며 주변을 경계했다. 지하 주차장은 기이할 정도로 조용했고 드문드문 켜진 형광등 불빛만이 음산한 분위기를 자아내고 있었는데 그 고요함 속에서 둔탁한 엔진 소리가 들려왔다. 강민우가 차문을 열려는 순간 검은색 밴 두 대가 급제동 소리를 내며 그들의 앞뒤를 가로막았고 차 안에서 쇠파이프와 강목을 든 덩치 큰 사내들이 쏟아져 나왔다. 한서윤은 침착하게 강민우의 등 뒤로 물러서며 주머니 속에 넣어두었던 호신용 스프레이를 꽉 쥐었고 강민우는 재킷을 벗어 손에 감으며 사내들을 향해 방어 자세를 취했다. 사내들은 말 한마디 없이 두 사람을 향해 달려들었고 강민우는 날렵한 동작으로 첫 번째 공격을 피하며 상대의 명치를 가격해 쓰러뜨렸다. 그는 검사 시절부터 익혀온 유도 실력으로 사내들을 하나둘씩 제압해 나갔지만 수정 열쇠로 인해 점차 뒤로 밀리기 시작했고 사내들의 공격은 점점 더 거칠어졌다. 한서윤은 뒤에서 기습하려는 사내의 눈을 향해 정확하게 스프레이를 분사했고
비명을 지르며 쓰러지는 사내의 정강이를 굽이 높은 구두로 걷어차며 강민우의 사각지대를 방어했다. 난투극이 벌어지는 와중에 리더로 보이는 사내가 흉기를 꺼내 들고 한서윤을 향해 돌진하자 강민우는 몸을 날려 그 앞을 막아섰고 날카로운 칼날이 그의 팔을 스치며 붉은 선혈이 튀었다. 한서윤은 비명을 삼키며 쓰러진 사내의 손에서 떨어진 쇠파이프를 집어들어 달려드는 또 다른 사내의 어깨를 내리쳤고 그녀의 눈빛에는 두려움 대신 살기가 서려 있었다. 그녀는 더 이상 보호받아야 할 연약한 여자가 아니었고 자신의 사람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괴물이 되는 것도 마다하지 않는 전사였다. 강민우는 팔에서 흐르는 피를 무시한 채 한서윤을 자신의 등 뒤로 숨기며 마지막 힘을 짜내어 사내들과 대치했다. 그때 주차장 입구에서 요란한 사이렌 소리가 울려 퍼지며 경찰차 여러 대가 들이닥쳤고 당황한 사내들은 혼비백산하여 도망치려 했으나 이미 무장 경찰들이 퇴로를 차단한 상태였다. 강민우는 사전에 만약의 사태를 대비해 동료 검사에게 지원을 요청해 두었던 것이었고 경찰들은 순식간에 사내들을 제압하고 수갑을 채웠다. 상황이 종료되자 긴장이 풀린 강민우가 비틀거렸고 한서윤은 얼른 그를 부축하며 찢어진 셔츠 사이로 보이는 상처를 지혈하기 위해 자신의 스카프를 풀었다. 그녀의 손은 피로 얼룩졌지만 떨리지 않았고 강민우를 바라보는 눈빛에는 깊은 안도감과 미안함이 교차했다. 경찰들이 현장을 수습하는 동안 한서윤은 체포된 사내들 중 리더에게 다가가 차가운 목소리로 누가 사주했는지 물었지만 그는 입을 다물고 고개를 돌려버렸다. 그러나 한서윤은 이미 답을 알고 있었기에 더 이상 추궁하지 않고 돌아섰고 그녀의 시선은 주차장 구석에 설치된 CCTV 카메라를 향했다. 그녀는 이 모든 상황이 녹화되었음을 확인하고 이 영상을 통해 이채린을 살인 교사 혐의로 완벽하게 떼담할 수 있음을 직감했다. 강민우는 구급대원의 처치를 받으며 한서윤에게 괜찮냐고 물었고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이제 끝을 낼 시간이라고 답했다. 한편 도주 중이던 이채린은 은신처인 오피스텔에서 텔레비전 뉴스를 통해 자신의 하수인들이 체포되었다는 소식을 접하고 절망에 빠져 주저앉았다. 화면에는 성운그룹 주주 총회장에서 벌어진 한서윤의 유전자 검사 발표 장면과 지하 주차장에서의 습격 사건이 실시간으로 보도되고 있었고 여론은 이채린을 희대의 악녀로 몰아가고 있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위스키 병을 들어 병째로 들이켰지만 술 기운으로도 밀려오는 공포를 막을 수는 없었다. 그녀는 창밖으로 들려오는 경찰차의 사이렌 소리가 자신을 향해 다가오고 있음을 느끼며 막다른 골목에 몰린 쥐처럼 벌벌 떨었다. 한서윤과 강민우는 병원 응급실에서 간단한 치료를 마친 후 성운그룹 본사로 향하지 않고 곧바로 서울중앙지검으로 향했는데 이는 이채린에 대한 고소장을 직접 제출하기 위해서였다. 강민우는 붕대를 감은 팔로 서류를 챙기며 이번에는 절대 빠져나갈 구멍을 주지 않겠다고 다짐했고 한서윤은 그의 곁을 지키며 묵묵히 힘을 실어주었다. 검찰 청사 앞에는 이미 수많은 기자들이 진을 치고 있었지만 두 사람은 그들을 피하지 않고 당당하게 정문을 통과했다. 쏟아지는 질문 세례 속에서 한서윤은 단 한마디만 남겼는데 정의가 살아있음을 보여주겠다는 짧고 강렬한 메시지였다. 이제 세상은 진짜 상속녀의 귀환과 가짜의 몰락을 숨죽여 지켜보고 있었고 성운그룹의 주가는 바닥을 치고 있었지만 그것은 새로운 도약을 위한 진통일 뿐이었다. 한서윤은 검사실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며 20년 전 잃어버렸던 자신의 이름과 가족, 그리고 정의를 되찾기 위한 긴 여정이 마침내 종착역을 향해 가고 있음을 느꼈다. 그녀의 복수는 단순한 파괴가 아니라 잘못된 것을 바로잡고 제자리로 돌려놓는 과정이었으며 이제 그 마지막 퍼즐을 맞출 준비가 끝났다. 성운그룹의 운명을 결정지을 긴급 임시 주주 총회장은 폭풍 전야의 바다처럼 무겁고 숨막히는 침묵만이 감돌고 있었으며 수백 명의 주주들이
자리를 가득 메우고 있었다. 단상 중앙에는 이성훈 회장이 휠체어에 의지한 채 초췌한 모습으로 앉아 있었고 그 옆에는 한서윤이 냉철한 표정으로 서서 좌중을 응시하고 있었다. 어제 터진 살인 미수 사건과 유전자 검사 결과 그리고 성운그룹의 주가 폭락 사태는 주주들을 극도로 예민하게 만들었고 곳곳에서 고성이 오가거나 한숨을 내쉬는 소리가 들려왔다. 이번 총회의 안건은 이채린 상무의 해임안과 한서윤의 등기이사 선임건이었지만 실질적으로는 그룹의 주인이 누구인지 가리는 최후의 심판대나 다름없었다. 한서윤은 흔들리는 주주들의 눈빛을 읽으며 오늘 이 자리에서 감정이 아닌 철저한 이익과 숫자로 그들을 설득해야만 승리할 수 있음을 본능적으로 직감하고 있었다. 회의 시작을 알리는 의사봉 소리가 울려 퍼지자 장내는 순식간에 조용해졌지만 그 고요함 속에는 언제 터질지 모르는 마그마 같은 분노가 끓고 있었다. 한서윤은 마이크를 잡고 천천히 입을 열었는데 그녀의 첫마디는 혈연에 대한 호소가 아니라 그룹의 생존에 관한 냉혹한 현실 인식이었다. 그녀는 현재 성운그룹이 겪고 있는 유동성 위기가 외부의 요인이 아닌 경영진의 부패와 무능에서 비롯되었음을 정확한 데이터를 근거로 지적했다. 그녀는 베스타 캐피털이 보유한 채권을 주식으로 전환하여 재무 구조를 개선하고 불필요한 계열사를 매각하여 핵심 역량을 강화하겠다는 구체적인 청사진을 제시했다. 주주들은 그녀의 논리 정연한 발표에 점차 몰입하기 시작했고 그녀가 보여주는 카리스마에서 과거 이성훈 회장의 전성기 시절을 떠올리며 술렁거렸다. 그때 회의장 뒷문이 쾅 소리를 내며 열렸고 머리가 헝클어지고 화장이 번진 이채린이 비틀거리며 들어왔는데 그녀의 등장은 마치 파티장의 난입한 취객처럼 기괴했다. 그녀의 뒤로는 그녀를 제지하려는 진행 요원들이 따라붙었지만 이채린은 그들을 뿌리치며 악을 쓰듯 소리를 질렀다. 그녀는 자신이 지난 20년 동안 이 회사를 위해 헌신했으며 핏줄 하나만 믿고 굴러들어온 한서윤이 자신의 모든 것을 빼앗아가려 한다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주주들 중 일부는 그녀의 처절한 모습에 동요하는 듯했으나 대부분은 싸늘한 시선으로 그녀를 바라볼 뿐이었다. 이채리는 단상으로 달려가 이성훈 회장의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아버지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냐며 울부짖었지만 회장은 고개를 돌려 그녀를 외면했다. 한서윤은 이채린의 난동을 차갑게 지켜보다가 스크린 화면을 전환하여 새로운 자료를 띄웠는데 그것은 이채린이 홍콩의 페이퍼 컴퍼니를 통해 빼돌린 비자금 내역과 그 돈이 살인 청부업자의 계좌로 이체된 증거였다. 붉은색 숫자로 표시된 금액은 천문학적인 액수였고 입금 내역의 날짜는 한서윤과 강민우가 습격당하기 직전으로 정확하게 찍혀 있었다. 회의장은 경악에 찬 비명과 탄식으로 가득 찼고 이채린을 옹호하던 소수의 세력들조차 입을 다물고 고개를 숙였다. 한서윤은 마이크에 대고 당신이 말하는 헌신이라는 것이 회사의 고열을 빨아 자신의 욕망을 채우는 것이었냐고 준엄하게 꾸짖었다. 이채린은 화면을 보며 아니라고 부정했지만 명백한 증거 앞에서는 어떤 변명도 통하지 않았다. 이성훈 회장은 떨리는 손으로 마이크를 잡고 힘겹게 입을 열었는데 그의 목소리는 갈라지고 있었지만 그 어느 때보다 단호한 의지가 담겨 있었다. 그는 주주들과 임직원들에게 자신의 잘못된 판단으로 가짜를 딸로 키워 회사를 위기에 빠뜨린 점을 깊이 사죄한다고 말하며 고개를 숙였다. 그리고 그는 이채린을 향해 더 이상 너는 내 딸도 아니며 성운그룹의 일원도 아니라고 선언하며 절연을 통보했다. 그 말은 이채린에게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고 그녀는 바닥에 주저앉아 멍한 표정으로 허공을 응시했다. 아버지를 통해 얻었던 권력과 부리고 명예가 한순간에 신기루처럼 사라지는 것을 목격하며 그녀의 멘탈은 완전히 붕괴되었다. 주주총회 의장은 장례를 정리하고 즉시 투표를 시작했는데 결과는 압도적인 찬성으로 이채린의 해임안이 가결되었다. 동시에 한서윤의 이사 선임건 또한
만장일치에 가까운 지지로 통과되었고 회의장 곳곳에서는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다. 이것은 단순히 경영권의 교체가 아니라 오랫동안 성운그룹을 짓눌러왔던 어둠이 걷히고 새로운 시대가 열리는 순간이었다. 한서윤은 담담하게 주주들에게 고개를 숙여 감사를 표했지만 그녀의 마음속에서는 승리의 기쁨보다는 앞으로 짊어져야 할 책임감이 더 무겁게 다가왔다. 그녀는 이제 복수자가 아닌 경영자로서 폐허가 된 왕국을 다시 일으켜 세워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되었다. 회의가 마무리될 무렵 회의장 입구로 정복을 입은 경찰들과 강민우가 이끄는 검찰 수사관들이 닥쳤고 그들의 손에는 체포영장이 들려 있었다. 강민우는 깁스를 한 팔로 수사관들을 지휘하며 단상 아래 주저앉아 있는 이채린에게 다가갔고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며 수갑을 채웠다. 이채린은 차가운 금속이 손목에 닿자 비명을 지르며 발버둥쳤고 자신이 누구인지 아냐며 난동을 부렸지만 수사관들은 그녀를 강제로 일으켜 세웠다. 그녀의 화려했던 드레스는 구겨지고 찢어졌으며 명품 구두 한 짝은 벗겨져 나뒹굴고 있어 그녀의 몰락을 상징적으로 보여주었다. 기자들은 이 장면을 놓치지 않고 셔터가 빗발치게 눌러댔고 그녀의 치욕스러운 모습은 실시간으로 전국에 생중계되었다. 한서윤은 끌려가는 이채린을 내려다보며 묘한 감정에 휩싸였는데 그것은 통쾌함이라기보다는 허무함에 가까웠다. 2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자신을 괴롭혔던 거대한 악이 사실은 저렇게 나약하고 비열한 존재였다는 사실이 그녀를 씁쓸하게 만들었다. 이채린은 끌려나가면서도 한서윤을 향해 저주 섞인 욕설을 퍼부었지만 한서윤은 대꾸하지 않고 그저 차가운 눈빛으로 그녀가 시야에서 사라질 때까지 지켜보았다. 죄 지은 자가 벌을 받는 것은 당연한 이치였지만 그 과정에서 망가진 시간들은 누구도 보상해 줄 수 없다는 사실이 가슴을 아프게 했다. 이채린이 퇴장한 후 회의장에는 다시 정적이 흘렀고 남겨진 사람들은 모두 한서윤의 입만을 바라보고 있었다. 한서윤은 다시 마이크 앞에 서서 흔들리는 임직원들을 향해 따뜻하지만 힘있는 목소리로 연설을 이어갔다. 그녀는 과거의 잘못을 청산하고 투명하고 공정한 경영을 통해 성운그룹을 다시 대한민국 최고의 기업으로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그녀는 직원들의 고용 안정을 최우선으로 할 것이며 능력 있는 인재가 대우받는 문화를 만들겠다고 선언하여 불안에 떨던 직원들을 안심시켰다. 그녀의 연설이 끝나자 진심 어린 박수갈채가 쏟아졌고 일부 원로 이사들은 눈시울을 붉히기도 했다. 이성훈 회장은 휠체어를 밀고 한서윤에게 다가와 그녀의 손을 꼭 잡았는데 그의 거친 손에서 전해지는 온기가 한서윤의 얼어붙은 마음을 조금씩 녹여주었다. 그는 늦었지만 이제라도 진짜 딸을 찾아서 다행이라고 말하며 흐르는 눈물을 닦았고 한서윤은 처음으로 아버지의 눈을 피하지 않고 마주 보았다. 그동안의 원망과 미움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었지만 적어도 이제는 서로를 이해하고 용서할 수 있는 첫걸음을 뗀 셈이었다. 한서윤은 아버지의 어깨에 손을 올리며 이제 쉬시라고 말했고 회장은 고개를 끄덕이며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그날 밤 성운그룹 본사 회장실의 주인은 바뀌어 있었고 한서윤은 텅 빈 집무실에 홀로 앉아 창밖의 야경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책상 위에는 이채린이 남기고 간 화려한 장식품들이 치워지고 대신 실무적인 서류 더미와 노트북만이 놓여 있어 주인이 바뀌었음을 실감케 했다. 그녀는 베스타 캐피털의 대표직을 사임하고 성운그룹의 혁신위원장으로서 새로운 도전을 시작하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창유리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보며 이제는 누군가의 딸이나 복수자가 아닌 온전한 한서윤으로서의 삶을 살겠다고 다짐했다. 집무실 문이 열리고 강민우가 들어왔는데 그는 한 손에 샴페인 병을 들고 있었고 다른 한 손은 여전히 붕대를 감은 채였다. 그는 한서윤에게 축하 인사를 건네며 잔을 채웠고 두 사람은 소파에 마주 앉아 조용히 건배를 나누었다.
강민우는 이제 모든 것이 끝났으니 앞으로 무엇을 할 생각이냐고 물었고, 한서윤은 미소를 지으며 무너진 것을 다시 세우는 일이 부수는 일보다 훨씬 어렵겠지만 해볼 만한 가치가 있다고 대답했다. 강민우는 그녀의 결정을 지지하며 언제나 곁에서 법적인 조언자이자 든든한 파트너로 남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싸움이 완전히 끝난 것은 아니었는데 그룹 내부에는 여전히 이채린의 잔당들이 숨죽이고 있었고 외부에는 성운그룹의 위기를 틈타 먹잇감을 노리는 하이에나들이 도사리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한서윤은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내일 당장 시작해야 할 구조 조정 작업과 검찰 조사 협조 일정들을 머릿속으로 정리했다. 그녀는 이채린이 뿌려놓은 부패의 씨앗을 완전히 제거하기 전까지는 잠시도 쉴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강민우는 피곤해 보이는 그녀에게 오늘은 이만 들어가 쉬라고 권했지만 한서윤은 고개를 저으며 아직 할 일이 남았다며 서류를 집어들었다. 뉴스에서는 이채린의 구속 수감 소식이 속보로 전해지고 있었고 화면 속에 그녀는 포승줄에 묶인 채 고개를 숙이고 호송차에 오르고 있었다. 대중들은 정의가 구현되었다며 환호했고 성운그룹의 주가는 시간 외 거래에서 상한가를 기록하며 회복의 신호를 보였다. 한서윤은 뉴스를 끄고 다시 업무에 집중했는데 그녀에게 중요한 것은 남들의 평가가 아니라 자신이 스스로 납득할 수 있는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이었다. 그녀의 집무실 불빛은 도시의 다른 불빛들이 모두 꺼질 때까지 홀로 환하게 빛나고 있었고 그것은 성운그룹의 새로운 희망을 상징하는 등대와도 같았다. 새벽이 밝아오자 한서윤은 잠시 쪽잠을 잤던 소파에서 일어나 기지개를 켰고 창밖으로 떠오르는 붉은 태양을 바라보았다. 지난 20년의 긴 겨울이 끝나고 마침내 봄이 찾아오고 있음을 느끼며 그녀는 깊은 숨을 들이마셨다. 오늘부터는 가짜가 흉내낼 수 없는 진짜 실력으로 세상을 놀라게 할 것이며 그 누구도 넘볼 수 없는 견고한 성을 쌓아 올릴 것이었다. 진짜 상속녀의 전설은 이제 막 첫 페이지를 넘겼을 뿐이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형사부의 법정안은 무거운 정적만이 감돌고 있었고 피고인석에 앉은 이채리는 수의를 입은 채 고개를 숙이고 있었는데 화려했던 과거의 영광은 온데간데 없고 초라한 죄수만이 남아있었다. 재판장은 엄숙한 목소리로 판결문을 낭독하기 시작했고 횡령과 배임 그리고 살인교사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며 징역 15년을 선고한다는 주문이 떨어지자 방청석에서는 탄식과 안도가 섞인 웅성거림이 터져 나왔다. 이채리는 판결이 내려지는 순간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았고 교도관들의 손에 이끌려 법정을 나가면서도 끝까지 억울하다며 비명을 질렀지만 그 소리는 굳게 닫힌 철문 뒤로 허무하게 사라져버렸다. 그녀는 감옥이라는 차가운 현실 속에서 자신이 저지른 죄의 무게를 감당하며 평생을 고통 속에서 보내게 될 것이었고 그것은 죽음보다 더 가혹한 형벌이었다. 법정 밖으로 나온 한서윤은 쏟아지는 햇살을 받으며 깊은 숨을 들이마셨고 1년여간의 길고 지루했던 법적 공방이 마침내 종지부를 찍었음을 실감하며 비로소 어깨를 짓누르던 무거운 짐을 내려놓을 수 있었다. 그녀의 곁에는 언제나처럼 강민우가 서 있었고 그는 말없이 그녀의 손을 잡아주며 고생했다는 따뜻한 눈빛을 보냈는데 그 온기가 한서윤의 차가웠던 마음을 완전히 녹여주었다. 기자들이 몰려들어 소감을 물었지만 한서윤은 정중하게 인터뷰를 거절하고 준비된 차에 올랐고 차창 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서울의 풍경은 예전과 달라진 것 없이 분주했지만 그녀의 눈에는 훨씬 더 밝고 선명하게 비쳤다. 이제 그녀는 복수를 위해 달리는 폭주 기관차가 아니라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성운그룹의 리더로서 새로운 여정을 시작할 준비를 마쳤다. 성운그룹 본사로 돌아온 한서윤은 숨쉴 틈도 없이 곧바로 업무에 복귀했는데 그녀의 집무실 책상 위에는 결제를 기다리는 서류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지만 그녀의 표정은 그 어느 때보다 활기찼다.
그녀가 회장으로 취임한 이후 성운그룹은 뼈를 깎는 구조 조정과 투명한 경영 시스템 도입으로 창사 이래 최대의 흑자를 기록하고 있었고, 시장의 신뢰도 또한 빠르게 회복되고 있었다. 과거 이채린과 결탁했던 부패한 임원들은 모두 해임되었고, 그 자리에는 능력과 도덕성을 겸비한 젊은 인재들이 배치되어 조직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있었다. 직원들은 더 이상 오너 일가의 눈치를 보지 않고 자유롭게 아이디어를 내고 성과에 따라 공정한 보상을 받는 문화에 적응해가며 회사에 대한 자부심을 되찾아가고 있었다. 한서윤은 오후에 예정되어 있던 블루힐스 문화재단 설립 기념식에 참석하기 위해 행사장으로 이동했는데, 이곳은 과거 이채린이 사기극을 벌이려 했던 바로 그 리조트 개발 부지였다. 한서윤은 이곳에서 발굴된 백제시대 유적을 보존하고 시민들을 위한 역사 문화 공원을 조성하기로 결정했으며, 사익을 추구하는 대신 공공의 이익을 위해 땅을 환원함으로써 성운그룹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자 했다. 행사장에는 수많은 시민과 관계자들이 모여 축하를 보내주었고, 한서윤은 기념사를 통해 과거의 잘못을 반성하고 더 나은 미래를 함께 만들어가자는 메시지를 전달하여 큰 박수를 받았다. 그녀는 이제 단순히 돈을 버는 기업가가 아니라 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진정한 리더로 거듭나고 있었다. 행사가 끝난 후 한서윤은 도심 외곽에 위치한 요양병원을 찾았는데, 그곳에는 경영 일선에서 물러난 이성훈 전 회장이 병마와 싸우며 조용히 여생을 보내고 있었다. 병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창밖을 바라보고 있던 이성훈은 딸의 인기척을 느끼고 천천히 고개를 돌렸고, 1년 전보다 훨씬 수척해진 모습이었지만 눈빛만은 평온해 보였다. 한서윤은 아버지의 휠체어를 밀고 병원 정원을 산책하며 회사 이야기를 들려주었고, 이성훈은 딸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며 연신 고개를 끄덕이고 흐뭇한 미소를 지었다. 그는 한서윤의 손을 잡고 늦게나마 제자리를 찾아줘서 고맙고 미안하다는 말을 반복했고, 한서윤은 그런 아버지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이제 모든 짐을 내려놓고 편안히 쉬시라고 위로했다. 부녀 사이의 묵은 감정은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었지만, 서로의 상처를 이해하고 보듬어주는 과정을 통해 조금씩 치유되고 있었고, 두 사람은 비로소 평범한 가족의 모습을 되찾아가고 있었다. 한서윤은 아버지가 잠든 모습을 확인한 뒤 병실을 나왔고, 복도 끝에서 자신을 기다리고 있는 강민우를 발견하고 환한 미소를 지으며 그에게 다가갔다. 강민우는 오늘 저녁은 근사한 곳에서 식사라도 하자며 그녀를 이끌었고, 두 사람은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스카이라운지 레스토랑으로 향했다. 레스토랑의 은은한 조명 아래서 마주 앉은 두 사람은 일에 대한 이야기는 잠시 접어두고 오로지 서로에게 집중하며 그동안 미처 나누지 못했던 사적인 대화들을 나누었다. 강민우는 식사가 끝날 무렵 품 안에서 작은 벨벳 상자를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고, 한서윤은 놀란 눈으로 그를 바라보았는데 강민우의 표정은 다소 긴장된 듯 보였다. 그는 거창한 프로포즈는 아니지만 앞으로 남은 인생의 모든 순간을 당신과 함께하고 싶다며 진심 어린 고백을 했고, 상자를 열어 심플하지만 우아한 반지를 보여주었다. 한서윤은 잠시 말을 잇지 못하다가 눈가에 눈물이 맺힌 채 고개를 끄덕였고, 강민우는 그녀의 손에 반지를 끼워주며 따뜻하게 안아주었다. 두 사람은 서로의 심장 소리를 느끼며 이 행복이 깨지지 않도록 영원히 지켜나가겠다고 다짐했고, 창밖의 야경은 그들의 앞날을 축복하듯 찬란하게 빛나고 있었다. 며칠 후 성운그룹의 대강당에서는 전 직원이 모인 가운데 한서윤 회장의 취임 1주년 기념식이 열렸고, 강당은 직원들의 열기로 가득 차 있었다. 한서윤은 단상에 올라 지난 1년간의 성과를 공유하고 앞으로 성운그룹이 나아가야 할 비전인 투명한 경영, 상생하는 기업을 선포하며 직원들의 동참을 호소했다. 그녀는 자신이 겪은 고난과 역경이 혼자만의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겪을 수 있는 시련이었음을 상기시키며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고 도전하는 정신을 강조했다. 그녀의 연설은 화려한 미사여구 대신 진정성 있는 경험담으로 채워져 있었기에 직원들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주었고, 연설이 끝나자 기립 박수가 터져 나왔다. 기념식이 끝나고 집무실로 돌아온 한서윤은 창가에 서서 서울 시내를 내려다보았는데, 20년 전 춥고 배고팠던 어린 소녀가 이제는 이 거대한 도시를 움직이는 중심에 서 있다는 사실이 새삼스럽게 다가왔다. 그녀는 책상 한쪽에 놓인 낡은 오르골을 열어 태엽을 감았고 흘러나오는 멜로디를 들으며 과거의 자신에게 작별 인사를 건넸다. 이제 그녀는 누군가의 가짜 대역도 아니고 복수심에 불타는 그림자도 아니었으며, 스스로 빛을 내는 태양처럼 온전한 자신의 삶을 살아가는 주인공이 되었다. 그녀는 더 이상 과거의 아픔에 얽매이지 않고 자신이 가진 힘을 세상을 밝히는 데 쓰겠다고 다짐하며 오르골 뚜껑을 닫았다. 그때 노크 소리와 함께 비서실장이 들어와 다음 일정인 글로벌 투자자들과의 화상회의가 준비되었다고 보고했고, 한서윤은 재킷을 고쳐 입으며 업무 모드로 전환했다. 그녀의 눈빛은 다시 날카롭고 지적인 빛을 띠었고, 발걸음은 자신감으로 가득 찼으며 문을 열고 나가는 그녀의 뒷모습은 거대한 산처럼 든든해 보였다. 가짜 양녀가 쌓아 올렸던 모래성 같던 왕국은 완전히 무너졌고, 그 폐허 위에는 진짜 주인이 쌓아 올린 견고하고 아름다운 성이 새롭게 우뚝 솟아 있었다. 한서윤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니라 이제부터가 진정한 시작이었고, 그녀가 써내려갈 새로운 역사는 성운그룹을 넘어 대한민국 경제계의 전설로 남을 것이었다. 밤이 깊어가고 성운그룹 본사 빌딩의 불빛은 꺼지지 않은 채 도시의 밤을 밝히고 있었는데, 그것은 한서윤과 임직원들의 열정이 만들어낸 희망의 빛이었다. 강민우는 건물 로비에서 퇴근하는 한서윤을 기다리고 있었고, 두 사람은 손을 잡고 밤거리를 걸으며 소소한 행복을 만끽했다. 차가운 바람이 불어왔지만 두 사람의 맞잡은 손은 따뜻했고, 그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환하게 웃었다. 20년 만에 돌아온 진짜 상속녀는 왕좌를 되찾았을 뿐만 아니라 그 왕좌에 앉을 자격이 있음을 스스로 증명해 보였고, 사랑과 사람 그리고 정이라는 진정한 보물을 얻었다. 이야기는 이렇게 막을 내리지만 한서윤이 보여준 용기와 신념은 오랫동안 사람들의 기억 속에 남아있을 것이며, 어둠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빛을 향해 나아가는 모든 이들에게 희망의 증거가 될 것이다. 세상은 여전히 불공평하고 시련은 예고 없이 찾아오겠지만, 진실은 언젠가 반드시 밝혀지며 정의는 승리한다는 평범한 진리를 그녀는 자신의 삶으로 증명했다. 화려한 네온 사인이 번쩍이는 거리의 인파 속으로 두 사람의 뒷모습이 서서히 멀어져 갔고, 그들이 걸어가는 길 위에는 찬란한 미래가 기다리고 있었다. 한서윤은 문득 하늘을 올려다보았고, 구름 사이로 밝은 달이 얼굴을 내밀고 있었는데, 그녀는 그 달빛이 마치 하늘에 계신 어머니가 보내주시는 미소 같다고 느꼈다. 그녀는 마음속으로 어머니에게 이제 걱정하지 마시라고, 저는 아주 잘 살고 있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고 속삭였다. 강민우가 그녀의 시선을 따라 밤하늘을 보며 무슨 생각을 하냐고 묻자 한서윤은 그저 웃으며 오늘 달이 참 밝다고 대답했다. 두 사람은 서로의 어깨에 기대어 다시 발걸음을 옮겼고, 그들의 그림자는 하나가 되어 길게 이어졌다. 이것으로 한 여자의 치열했던 복수극이자 성장기, 그리고 사랑 이야기는 마침표를 찍게 되었고, 책장은 덮였지만 그 여운은 긴 꼬리를 물고 독자들의 가슴 속에 남을 것이다. 진정한 상속이란 단순히 부와 권력을 물려받는 것이 아니라 그에 걸맞은 책임과 인격을 갖추는 것임을 한서윤은 몸소 보여주었다. 그녀의 이름 앞에 붙었던 상속녀라는 수식어보다 한서윤이라는 이름 석자가 더 빛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었다.